결혼 8년 차입니다. 저희는 아이가 없습니다. 서로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우리는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신념이자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많이 부서진 것 같아요. 집은 조용합니다. 말이 없어요. 식사 시간에도 잠들기 전에도. 예전엔 정막 속에서도 따뜻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공허함만 남아있네요. 아내는 패션 쪽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없고 일의 경계도 흐릿하죠. 처음엔 그 자유로움이 멋져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야외 작업이 많다며 외출이 잦아졌고 회의가 있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어요. 핸드폰은 항상 뒤집혀져 있고 심지어 샤워할 때도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예민해진 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져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였으니까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주 웃더라고요. 휴대폰을 보면서. 물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오해받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무언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느낌. 말은 안 해도 느껴지는 그 거리감. 사람 사이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어느 순간 확 변한 걸 눈치는 채기 마련이잖아요. 그날 밤 아내는 늦게 들어왔어요. 11시를 넘긴 시각. 오늘 좀 늦었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팅 끝나고 고객 회사 직원들이랑 회식 겸 간단하게 한잔했어. 그리고는 씻고 바로 누웠습니다. 거짓말 같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쓰리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야외 작업이 있다며 메이크업까지 한 상태로. 커피를 마시던 중 집에 있는 그녀의 노트북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봤습니다. 일부러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다만 그 순간 문득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녀를 정말 알고 있는 걸까? 어쩌면 몰랐던 건지도 모르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그날 이후로 작은 것들이 계속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워하고 나온 그녀의 목에 남은 향수 냄새. 아내는 원래 향수를 거의 안 쓰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식탁 위에 놓인 택배 상자.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작은 상자. 평소 아내가 제 카드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제 카드 사용 내역엔 그런 구매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야? 고객한테 받은 선물이야. 런칭 기념으로 받았어. 눈을 피하며 대답하더군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투, 그 눈빛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해 현관문을 여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에 나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서로 같이 있는데도 같이 있는 느낌이 전혀 없는 집. 결혼 초엔 이 집이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가구를 고르고 벽지를 고르고 소파 색깔 하나하나까지도 서로 맞춰보던 그 시간들. 지금은요. 그 모든 게 남의 집 이야기 같아요. 아내는 더 이상 저를 바라보지 않는 듯 했고 저도 점점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겁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내게 무슨 말을 할까봐. 혹시라도 모든 걸 끝내자고 말할까봐. 그럴 용기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면했어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인간의 감각은 참 신기한 게 작은 틈 하나로도 큰 의심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틈은 곧 이름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SNS는 원래 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날도 그냥 심심해서 예전에 쓰던 계정을 열어본 거였어요.
팔로우 목록도 몇 년째 그대로였고 별다른 알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한지석. 한참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대학 시절 같은 과였고 꽤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술도 자주 마셨고 연애 상담도 했던 그런 사이. 졸업하고 나서는 몇 년간 연락이 끊겼었고요. 그 이름이 아내 게시물에 댓글로 달려 있더라고요. 사진 너무 좋다. 감성 여전하네. 처음엔 그냥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지석이라는 친구가 좀 가벼운 성향이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런 지석이가 아내에게 감성 타령? 그것도 몇 개의 게시물에 연달아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지? 괜히 찝찝한 마음이 들었죠. 그날 밤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석이 너도 알지? 대학 때 친구. 걔가 너 게시물에 댓글 달았던데?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지석 씨? 요즘 일적으로 도움 좀 받고 있어. 촬영 코디네이터 한 명 소개해줬거든.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석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걸까? 내가 모르는 그들의 교류는 얼마나 될까? 며칠 후 아내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침 그녀는 욕실에 있었고요.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알림창에 지석 오빠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알림 내용은 단순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너랑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 이건 업무상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깊게 잠든 듯 했지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얽히며 목까지 올라왔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말 없이 일상을 지켜보는 척하면서 작은 변화들을 눈에 담았죠. 화장은 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하더라고요. 옷도 바뀌었고 향수도 다른 걸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저에겐 아무렇지 않게 굴었습니다. 오히려 더 밝고 다정하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와 함께 있는 걸까? 아니,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걸까?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아내의 표정이, 지석의 문자 내용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내가 주말에 일정이 잡혔다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하게 발랐더라고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 누구야? 코디랑 모델 한 명이랑. 지석 오빠도 근처 온다고 하더라. 그 순간 제 몸이 잠깐 굳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석 오빠? 그렇게 부를 사이였나? 그녀가 오빠라는 호칭을 쓰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그 사람. 말 편하게 하기로 했어 자연스럽게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그 웃음 저는 못 잊습니다. 분명 뭔가 감추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녀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차를 몰고 100m쯤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서울 성수동 한 카페 앞에 차를 세우더니 아내는 내리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지석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익숙한 걸음걸이, 허리춤에 손을 얹는 습관까지. 그 사람 맞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어깨를 살짝 건드리며 웃더군요. 저는 그 장면을 차 안에서 지켜보다가 그만 핸들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친한 거겠지. 애써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씁쓸하더군요. 겉으론 변한 게 없는 척하면서 속은 이미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노트북을 연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건 감정으로 보지 말자. 이건 그냥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메일함, 메신저, 일정표, 클라우드. 하나하나 열어보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폴더 안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하위 폴더 속에서 누가 봐도 작업용으로 보이게 이름을 붙여놓은 그 안에 한눈에 봐도 개인적인 사진들이 있었어요. 술잔을 부딪히는 사진, 늦은 밤 조명 아래 마주 앉은 테이블, 심지어 서로의 어깨에 기대고 찍은 셀카도. 그중 하나는 아내가 입고 나간 바로 그날의 옷이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그제야 그동안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택배 상자 속의 명품 상자. 야근이라는 핑계의 늦은 귀가. 바뀐 향수와 웃음의 온도. 모든 게 그 사람이었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차분해지더군요. 그래.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옷을 입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야외 일정? 응. 오전엔 미팅, 오후엔 야외에서 작업 있어. 늦을지도 몰라.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가는 그녀를 보며 저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간 직후 차량 위치 추적 앱을 실행했습니다. 예전에 둘이 함께 썼던 차량 관리 앱. 아직 계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량은 오전 11시 45분 강남 도산공원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차량은 잠실의 한 호텔에 멈췄습니다. 호텔? 잠깐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던 몸이 금세 긴장으로 굳어갔어요. 잠시 후 이름 모를 짜증과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결국 차 키를 들고 나섰습니다. 호텔 앞 주차장. 실제로 거기에 그녀의 차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 분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진짜 호텔은 아니겠지. 하지만 직감은 늘 맞습니다. 제 촉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 잠시 후 후문 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한지석, 그리고 제 아내. 둘은 자연스럽게 걸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진 않았지만 그 거리와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가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는 언제나처럼 태연하게 귀가했습니다. 오늘도 바빴지? 응. 좀 힘들었어. 미팅이 길어졌거든. 거짓말.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알아야 멈출 수 있을까? 지금 멈추면 후회하지 않을까? 더는 바보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소파에 앉아 불 꺼진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든 듯 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니 이 집이 더 이상 제 공간 같지 않더군요. 숨이 막혔습니다. 분노와 절망 사이 어딘가에서 감정이 꼬여만 갔어요.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분노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이건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대신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간 사용하지 않은 누적된 연차로 며칠은 충분히 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오롯이 정리에 쓰기로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사무실. 지인의 소개로 조용히 상담을 진행했어요. 상간자 소송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정황 외에 호텔 출입 기록, 메시지 내용, 통화 내역 등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이미 일부 확보한 자료는 있었지만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 업체에 의뢰하기로 했어요. 그 업체는 휴대폰에서 삭제된 메시지 복구, 클라우드 자동 저장 사진 복원, 심지어 통화 녹취 여부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전달했고 휴대폰 백업 파일도 함께 넘겼습니다. 그 순간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모멸감이었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믿고 마주보던 사람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까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자료 정리가 점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출입 내역 캡처, 두 사람 간 메시지 수십 건, 데이트로 의심되는 장소 위치 기록들. 심지어 지석이라는 남자가 아내 외에도 다른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까지 나왔습니다. 이놈 대체 뭐지? 처음엔 그냥 우연히 다시 만난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단순한 바람 상대가 아니었던 거죠. 문득 아내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석에게 아내는 수단이었을 뿐이고 그녀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모든 자료를 정리한 날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 이 사람과 다시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그녀의 옆모습.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있는 진심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요즘 많이 지쳐 보여. 우리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내는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응? 그녀가 놀란 듯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해 담은 작은 장치 하나. 그걸 그녀 손에 직접 건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심장은 요동쳤지만 감정은 없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닙니다. 정확함이고 차가운 선택입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던 날. 아내는 집에 있었고 저는 조용히 USB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뭐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어요. 그냥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이야기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그 안엔 하나의 폴더만 있었어요. 이름은 2024 기록. 그녀가 더블 클릭을 하자 정리된 폴더들이 열렸습니다. 위치 기록, 호텔 출입 내역, 메신저, 사진. 하나하나 보기만 해도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처음엔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화면을 쳐다봤어요. 사진 폴더를 클릭했을 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충분히 오래됐어. 그 짧은 대화에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녀가 눈물을 머금은 채 물었지만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넌 내게 설명하려고 한 적 없잖아. 언제든 말할 기회 있었는데 그걸 선택한 건 너였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지석이 오빠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 USB 안에는 지석이 아내 외에도 여러 여성과 나눈 메시지가 있었어요. 클라우드 백업을 통해 복원된 자료들이었죠. 같이 여행 가자. 넌 진짜 특별해. 다른 사람은 몰라. 너만 알아줘.
메시지 창의 상대 이름이 바뀔 뿐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말 그대로 복사한 듯한 감정의 언어들. 그걸 보며 저는 차라리 허탈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건 그녀가 그 말들에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난 그냥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이토록 이기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나는 늘 그녀 옆에 있었고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진 않아도 같은 공간을 지켜왔는데 그녀가 필요로 했던 위로는 낯선 남자의 말 몇 마디였던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대답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주방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다가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그 말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고 이미 무너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거든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저 끝을 정리하는 일일 뿐. USB를 건넨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이상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서로가 이미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사람, 아직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이가 있었습니다. 한지석. 그놈은 내 삶을 조용히 무너뜨린 존재였고 그런 주제에 책임감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습니다. 그를 직접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은 정면 충돌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의 일터를 통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지석은 중견 광고 대행사의 콘텐츠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와의 외부 협업이 잦은 만큼 이미 업계에선 나름 평판도 있고 영향력도 있었죠. 저는 준비해둔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와 아내의 개인적 관계가 직업적으로 얽혀 있었다는 정황, 회사 자산을 개인 만남에 활용한 흔적, 심지어 다른 프리랜서 여성들과 나눈 부적절한 메시지까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지석의 회사 대표 앞으로 익명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거친 표현만 골라 단 하나의 문장도 허위로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지 며칠 후 지석의 이름이 회사 홈페이지 인사공지에서 사라졌습니다. 직접적으로 해고된 건 아니지만 콘텐츠 팀의 대외 협업 담당에서 배제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지석은 그 후로도 몇 번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전화에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지석이 그 사람한테 연락 와도 이제 더 이상 연락 안 받아. 왜 그걸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공허해 보였어요. 다 잃은 사람의 얼굴. 그 말 외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더군요. 누군가를 향한 감정이 다 타버리고 나면 안쓰러움조차 연민이 아닌 무관심으로 바뀝니다. 아내는 더 이상 지석을 기다리지도 저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아내는 부모님 댁으로 잠시 다녀오겠다며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집을 떠나는 사람은 그녀지만 사실상 내 안에서 떠나보낸 건 이미 오래전이라는 걸.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힌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기 전까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변했고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였을 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이곳은 더 이상 우리의 공간이 아니었죠. 소파, 식탁, 침대. 모든 가구는 그대로인데 공간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비어있고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멍하니 보냈습니다. 감정이 들끓는 것도 아니고 분노가 타오르는 것도 아닌 그냥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러다 문득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진행해 주세요. 상대 측에도 통보해 주세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참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슬프지도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느낌. 며칠 후 아내가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서류를 받기 위해서였죠. 식탁 너머로 마주 앉은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는 그냥 자기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줄 알았어.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다른 사람을 만난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쩌면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는지도 모르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 그럴 자격도 없고 이미 다 망가졌으니까.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재산 분할 없음. 집은 제 명의로. 모든 권리 포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8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은 후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건 내 자유야. 하지만 용서할 의무는 내게 없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 내가 전부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남보다도 더 먼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아내가 떠나고 서류를 봉투에 넣은 뒤 저는 그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몸속 어딘가 내가 부여잡고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커튼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긴 터널 같았던 지난 몇 달이 이제야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우선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고른 커튼, 둘이 마주 앉았던 식탁, 침대 옆 협탁에 놓여있던 조명까지. 하나씩 버리기보단 그냥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더군요. 부동산을 통해 집을 정리했고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낯선 공간에 처음 들어섰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숨이 편하더군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어떤 감정도 애써 감추지 않아도 되는 공간. 새로운 침대, 새 커튼, 직접 고른 조명 아래에서 조금씩 일상을 다시 맞춰갔습니다. 출근 전 아침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내리고 작은 선반 위에 책 한 권을 올려두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녀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그날 나를 마주했는지, 무슨 마음으로 지석을 만났는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몫이 아니니까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었고 그 대가는 이미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지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고요. 다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결국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셈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새로 이사한 집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내리고 있으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정작 무너진 건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었던 착각들이었구나. 나는 여전히 나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나를 다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